숨은 붙어 있는데 가족이 의사에게 기계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규칙적인 삐삐 소리가 울려 퍼지며 생명의 끈을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기계적으로 숨을 불어넣고 빼내며 그녀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42살 여자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미영, 사흘 전 교통사고로 이곳에 실려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3명의 가족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성호는 50대 초반의 체격이 좋은 남자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25살 아들 김준호가 창문에 손을 대며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3딸 김지은은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이수진이 병실로 들어와 각종 기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수치 확인, 링거 상태 점검, 인공호흡기 설정 조절까지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체온계를 귀에 대고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센서를 손가락에 끼워 확인했습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혈압 110에 70, 맥박 72에, 체온 36.8도입니다. 담당의 최연우 과장이 차트를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환자의 동공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펠라이트를 눈에 비춰보았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을 꼬집어 봐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입니다.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창 너머의 가족들은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의 입꼬리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김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지은은 시계를 확인하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습니다. 대기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김성호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보험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생명보험증서, 상해보험 약관, 교통사고 보험 관련 서류들이 한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12억 5천만 원. 김성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생명보험 5억, 상해보험 3억, 교통사고 보험 4억 5천, 여기에 각종 특약까지 합치면 그 정도야. 김지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확한 숫자를 불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서로 얽히고 설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슬픔은 온데간데였고 욕망의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깨어날 수 없는 건가요? 김준호가 마지막 양심을 붙들며 물었습니다. 의사 말 들었잖아. 뇌 손상이 심각하다고. 식물인간으로 평생 살게 할 수는 없어. 김지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를 위해서라도 편하게 보내드려야 해. 김성호가 위선적인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경보음이 잠깐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가 심전도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곧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환자분의 심박수가 잠깐 불규칙했는데 지금은 정상입니다. 간호사가 안심시키듯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미영의 손가락 끝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뇌 속 깊은 곳에서는 의식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소리들이 희미하게나마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대화가 그녀의 귓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의사와 정식 상담을 요청하자.
김성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말씀이세요?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을 위하는 길이야. 엄마도 우리도. 김지은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회복지사 박정미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족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는 여전히 심전도가 규칙적으로 삐삐 울리고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그녀의 가슴을 오르락 내리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조로운 리듬 속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영의 의식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배신적인 대화가 그녀의 뇌리에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생존 의지가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야. 김성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침대 위의 여자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절대로 그냥 죽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12억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병원 지하 카페테리아의 구석 테이블에서 3명의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면회 시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지만 이들의 대화는 충분히 은밀했습니다. 김성호가 휴대폰으로 보험사 홈페이지를 띄우며 화면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생명보험 5억, 이건 확실해. 가입한 지 10년 넘었거든. 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김지은이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정확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고 보험 항목별로 세세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릭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상해보험이 제일 크네요. 3억 5천만 원. 그녀가 숫자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에서 4억은 나올 거야. 과실 비율이 80이니까. 김성호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김지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최종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숫자들을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12억 3천만 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명 모두 그 엄청난 숫자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김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이면 준호 너도 유학 갈 수 있고 지은이 너도 원하던 사업 시작할 수 있어. 아빠는 뭘 하실 거예요?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나야 조기 퇴직하고 편하게 살지. 50대에 은퇴하는 게 꿈이었거든. 김성호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김지은이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나생명 고객센터입니다. 전화 속에서 친절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해 문의드리려고요. 김지은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보험이신지요?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생명보험이요. 피보험자가 의식불명 상태인데 연명치료 중단 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키보드 타자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의료진의 공식적인 진단서와 가족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김지은이 메모장에 필요한 서류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 진단서, 가족 동의서, 연명치료 중단 확인서, 사망진단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녀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일주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지은이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의사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고 우리가 서류에 사인하면 끝이에요. 김준호가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마가 깨어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의사 말 들었잖아. 뇌 손상이 너무 심각하다고. 김성우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설사 깨어난다 해도 식물인간 상태로 평생을 보내야 해. 그게 엄마를 위하는 길이야? 김지은이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카페테리아의 다른 테이블에서 한 노부부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족 중 누군가가 위독한 상황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테이블에는 슬픔 대신 계산적인 냉정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성우가 휴대폰을 꺼내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원한 빛 장례식장입니다. 예약 문의드리려고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김성우가 가족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요. 네, 가능합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크게 하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가족장으로. 전화를 끊은 후 김성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의사와 상담만 하면 돼. 김지은이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담당이와 면담 약속 잡았어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한대요. 윤리위원회는 언제 열려?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보통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급하면 하루도 가능하고. 김성우가 답했습니다. 세 명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모자들만이 갖는 특별한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이미 탐욕에 의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늦어도 모레까지는 모든 게 끝나는 거네요. 김지은이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김성우가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12억이 우리 통장에 들어와 있겠지. 김준호가 마침내 그들의 공모에 완전히 동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 중환자실에서는 박미영의 뇌파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배신적인 대화가 그녀의 의식 깊숙이 파고들며 분노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리듬이 미세하게 빨라졌습니다. 내일이면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이. 김성우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여자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복수를 다짐하며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살아있어. 듣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박미영의 의식이 깊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들이었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끊임없이 반복되는 심전도의 리듬이 그녀를 현실로 이끌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만들어내는 쉬익, 후우 소리가 그녀의 귀 속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입을 벌려 소리를 내려 해도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점점 더 선명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린 것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12억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그 순간 박미영의 뇌리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리듬이 미세하게 빨라졌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딸 지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박미영의 내면에서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딸이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그들을 따져 묻고 싶었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병실에 들어와 그녀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수건이 얼굴과 손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미영은 그 감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도, 질감, 압력까지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때 보이세요? 간병인이 지나가던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안정적이에요. 다만 의식 회복 가능성은 희박해 보여요. 박미영은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자신이 의식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뇌만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족들이 다시 면회를 왔습니다. 박미영은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겁고 느린 걸음걸이, 아들의 조심스러운 발소리, 딸의 빠르고 경쾌한 걸음소리까지. 엄마 상태는 어때요?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시네요. 남편 성우가 답했습니다. 박미영은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걱정이 아닌 계산과 기대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이미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내일 의사와 상담하기로 했어. 딸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상담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연명 치료에 대해서요. 가족들끼리 충분히 논의해 봤는데. 성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미영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그녀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삐삐삐 소리가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갔네요.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준호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자동 반사 같은 거예요. 의식과는 상관없습니다. 박미영은 절규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자동 반사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라고, 자신이 살아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기계들의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박미영은 그 정적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금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의식은 또렷하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외부에서는 식물인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박미영의 의식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의사들의 회진 시간도 기억했습니다. 청소부가 언제 오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병실이 가장 조용해졌을 때 박미영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수 있어. 박미영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새벽 간호사가 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호사는 박미영의 손가락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내 운명이 결정돼. 박미영은 절박한 심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면 자신은 정말로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의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만약 자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박미영은 밤새도록 손가락 움직임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간신히 떨리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선명한 움직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녀는 손가락을 의도적으로 구부렸다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살아남는 날이야. 박미영이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족들의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내일 2시 그 전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최연우 과장이 가족들 앞에 놓인 서류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 의료진 면책 동의서, 법정 대리인 위임장까지 총 5장의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 서류마다 빨간 스티커로 서명란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얀 종이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성호가 안경을 쓰고 서류를 하나씩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가족이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모든 결과를 수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명하신 후에는 번복이 어렵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거든요. 최 과장이 엄중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김지은이 볼펜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검은 잉크가 펜촉 끝에서 반짝였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셨죠? 이 결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박정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가족 모두가 합의한 결정입니다. 김성우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는 박미영이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이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연습한 결과 이제는 의도적으로 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움직임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여전히 반사 반응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서명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성호가 첫 번째 서류에 펜을 대었습니다. 사각사각 펜촉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혔습니다. 김준호가 두 번째로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국 이름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은이 세 번째 서명을 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다른 둘보다 훨씬 깔끔하고 확고했습니다. 이제 윤리위원회 심의만 남았습니다. 최 과장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언제 열리나요? 김지은이 물었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미가 별도의 서류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후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미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서류에는 장례 절차, 시신 처리 방법, 부검동의 여부 등이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환자가 이미 사망한 것처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부검은 거부하겠습니다. 김성우가 즉시 답했습니다. 장례는 화장으로 하겠어요.
김지은이 덧붙였습니다. 모든 서류 작성이 완료되자 상담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성호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2시에 연명 치료를 중단하겠습니다. 최 과장이 최종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을 마친 가족들이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환자 상태에 변화가 있었나요?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간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있나요? 김성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간헐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아마 근육 경직 때문인 것 같아요. 박미영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노력한 움직임이 단순한 근육 경직으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2시까지 남은 시간은 약 22시간. 그 시간 안에 자신이 의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혹시 의식이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김준호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뇌 손상 정도를 보면 간호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김지은이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사였습니다. 네, 내일 오후에 연명치료 중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서류는 언제 제출하시면 되나요? 전화 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직후에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서류가 완비되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전화를 끄는 김지은이 가족들에게 귓속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보험금이 나와요. 그들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모든 계획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미영의 심전도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빨라진 심박수가 모니터에 표시되었습니다. 분당 120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김성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혈압도 함께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인 것 같습니다. 중환자들에게 간혹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박미영은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배신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네요. 김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편해지실 거야. 김성호가 위선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자 가족들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치 큰 짐을 벗은 것처럼 홀가분해했습니다. 중환자실에 혼자 남겨진 박미영은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남은 시간 동안 기적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의식을 집중했습니다. 손가락뿐만 아니라 눈꺼풀, 입술까지 움직여보려 시도했습니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남아서 진실을 밝혀야 해. 박미영이 마지막 의지를 불태우며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몸에서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생명력이 그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혹시 깨어나면 어떡해요? 그럼 우리가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병원 주차장에서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9시 면회를 마친 가족들이 차 안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그들의 얼굴을 반쯤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성호가 운전석에서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김성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의식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거의 없다는 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김준호가 계속 의심을 표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김지은이 차갑게 돌아서며 오빠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서류에 다 사인했는데? 그래도 엄마인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김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성호가 시동을 끄고 몸을 돌려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냉정함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알아? 대학원 학비, 생활비,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까지 합치면 2억이 넘어. 김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가족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지은이도 마찬가지야. 카페 사업하겠다고 얼마나 돈을 썼는데? 김성호가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갚을게요. 김지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뭘로? 알바비로? 언제 다 갚을 건데? 김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차장의 다른 차들에서는 간간히 사람들이 나와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가족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차 안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엄마가 깨어날 가능성은 정말 없어. 의사가 그렇게 확신했잖아. 김지은이 다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김준호가 말을 시작했지만 김성호가 끊어버렸습니다. 만약은 없어. 설사 깨어난다고 해도 식물인간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해. 그게 엄마를 위하는 길이야? 그렇긴 하지만 간병비만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가. 1년이면 3,600만 원이야.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고. 김지은이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김준호가 계산을 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우리 셋 다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해야 해. 그럼 수입은 어떻게 할 건데? 김성호가 추가로 압박했습니다. 보험금 12억으로 모든 빚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김지은이 유혹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준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현실적인 유혹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김준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출 상환 독촉 문자였습니다. 연체 이자까지 포함하여 5천만 원을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빚독촉 왔네. 김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거 봐. 현실을 직시해야 해. 김성호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환자실에서는 박미영이 가족들의 대화를 상상하며 더욱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준호가 마지막까지 망설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도 돈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선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검지, 중지, 약지를 순서대로 구부렸다 펼쳤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 간호사는 차트 작성에 바빠서 그것을 놓쳤습니다. 주차장의 차 안에서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김준호가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그래, 현명한 판단이야.
김성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일 2시 정각에 모든 게 끝나는 거네요. 김지은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례 준비하고 김성호가 덧붙였습니다. 보험금 신청도 바로 해야 하고 김지은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미 박미영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환자에 대한 걱정이나 애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보험금과 그 이후의 계획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험사에서 의심하지는 않을까요? 김준호가 마지막 우려를 표했습니다. 뭘 의심해?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연명치료 중단하는 거잖아. 아주 자연스러운 절차야. 김지은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의사도 우리 편이고 서류도 다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김성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오는 그들의 대화가 밤 공기를 타고 중환자실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영은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습니다. 그 분노가 오히려 그녀에게 더 강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내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포기하면 안 돼. 박미영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가족들이 각자의 차로 흩어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을 기대하는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의 의식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배신이 그녀에게 절대적인 생존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그 전에 반드시 깨어나야 해. 박미영이 마지막으로 다짐하며 온 힘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의지는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움직였다? 아니다. 그냥 반사야. 새벽 5시 야간 근무 간호사 정민아가 박미영의 침대 옆에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환자의 오른손 손가락들이 순서대로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젓고 차트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박미영은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움직임을 누군가가 목격했는데 그마저도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9시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가락뿐만 아니라 눈꺼풀을 움직여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 점점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왼쪽 눈꺼풀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전 7시, 낮 근무 간호사들이 교대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이수진이 박미영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모든 것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 그래프에서 이상한 패턴이 감지되었습니다. 심박 변이도가 평소와 다르네. 이수진이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일정했던 심박 간격이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정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심박 변화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식불명 환자에게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혹시 통증 반응인가? 이수진이 박미영의 손등을 살짝 꼬집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박미영의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분당 80회에서 95회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수진이 놀라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증에 반응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곧 심박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수진은 그 현상을 차트에 기록했지만 여전히 반사 반응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오전 9시
김성호와 김지은이 면회를 왔습니다. 김준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젯밤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 김지은이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 오후면 모든 게 끝나. 김성호가 시계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박미영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 분노가 온몸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따끔한 감각이 팔과 다리로 퍼져나갔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혹시 어제보다 상태가 나아졌나요? 김성호가 지나가던 이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심박 변이도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긴 했는데 그게 뭔 뜻이에요? 김지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보통은 의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단순한 생리적 반응일 가능성이 높아요. 김성호와 김지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박미영이 깨어나는 것보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전 10시 최현우 과장이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박미영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동공 반응, 근육 반사, 뇌간 기능까지 모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네요. 최 과장이 차트에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펠라이트로 동공 반응을 확인할 때 박미영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빛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 과장은 그것을 놓쳤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김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듯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인 거죠? 김준호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래, 오후 2시에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바로 연명 치료를 중단해. 김성호가 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마지막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준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돼. 하지만 들리지 않을 거야. 김지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준호가 박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박미영이 느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아들의 손을 잡아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미영의 손가락들이 김준호의 손을 살짝 꽉 쥐었습니다. 김준호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박미영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어. 김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 이수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박미영의 손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김준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런 강한 반응은 처음 봐요. 이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성호와 김지은이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반사 아닌가요? 김지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반사치고는 너무 의도적이에요. 마치 그때 박미영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눈이 실눈으로 떠졌습니다. 눈을 떴어요. 이수진이 외쳤습니다. 박미영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분명히 의식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김준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엄마, 저 보여요?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미영이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의사표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빨리 불러요. 이수진이 급히 지시했습니다. 김성우와 김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남은 시간은 3시간. 그들에게는 재앙이지만 박미영에게는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김지은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박미영의 의식이 점점 더 선명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살아있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 그 여자가 뭘 하든 이미 늦었어. 병원 복도 끝 비상계단에서 김성우와 김지은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의식을 되찾는 징조를 보인 후 그들은 급히 대책회의를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후 12시 윤리위원회 개최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단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선 채 김지은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의사한테 전화했어요. 일시적인 각성 현상일 뿐이라고 하네요. 김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연우 과장이 방금 전 그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뇌손상 환자들에게 간혹 나타나는 일시적 의식 회복 현상이며 곧 다시 혼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죠? 혹시 완전히 깨어나는 건 아니고? 김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그럴 가능성은 1%도 안 된다고 했어요. 뇌손상 정도를 보면 완전한 의식 회복은 불가능하다고요. 김지은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김준호가 계단을 올라오며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미영이 자신의 손을 잡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엄마가 깨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와서 마음 바꿀 거야? 김성우가 거칠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눈도 떴고요. 김준호가 계속 주장했습니다. 김지은이 오빠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지금까지 준비한 게 얼마인데? 하지만 서류도 다 제출했고 윤리위원회도 소집됐어요. 지금 포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상해 보일 것 같아요? 김지은이 현실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김성우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내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일시적 현상이라고 했잖아. 김성우가 자신을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한편 중환자실에서는 박미영이 점점 더 선명하게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고 눈도 완전히 뜰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 이수진이 그녀의 상태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환자분, 저 보이세요? 이수진이 박미영의 시야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인공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놀라워요. 정말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수진이 흥분하며 최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연우 과장이 급히 달려와 박미영의 상태를 재검사했습니다. 동공반응, 운동기능, 인지능력까지 모든 것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뇌손상이 심각했는데 최 과장이 MRI 필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미영은 최 과장의 검사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손을 꽉 쥐라고 하면 쥐고 눈을 깜빡라고 하면 깜빡였습니다. 모든 지시에 정확하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의식 수준이 상당히 회복됐어요.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최 과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소식이 복도의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검사해보고 계세요. 김성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지은은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직 김준호만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윤리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지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다면. 간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김성호와 김지은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12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1시간 반이 남았어. 김성호가 시계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간 안에 뭔가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김지은이 마지막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는 박미영의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개를 좌우로 돌릴 수도 있었고 표정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이야기, 연명치료 중단 계획, 장례식장 예약까지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분노가 그녀에게 더 강한 생명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최현우 과장이 가족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예상외로 많이 호전됐습니다. 완전한 의식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럼 윤리위원회는 연기되는 건가요? 김성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을 논의하기 어렵거든요. 김지은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억 원이 그들의 손에서 영영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시죠? 김성호가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환자분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 과장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박미영이 인공호흡기를 거부하며 스스로 숨을 쉬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완전한 의식 회복의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환자분이 자발적으로 호흡하려고 해요. 간호사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김준호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중환자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반면 김성호와 김지은은 절망에 빠진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김지은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영이 완전히 깨어나기 전에 마지막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이미 선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모든 걸 들었어.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오후 2시 정각 박미영이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쉰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고 명확했습니다. 중환자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최현우 과장, 간호사 이수진, 그리고 막 도착한 김준호까지. 김성호와 김지은은 복도에서 그 광경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12억 원이라는 거액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절대 이럴 수가 없어. 김지은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리창 너머의 남편과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들었던 모든 대화가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박미영이 최연우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최 과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환자의 완전한 의식 회복은 의학적으로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환자분,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박미영이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려갔습니다. 제 남편이 제 보험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12억 5천만 원이라고 했죠. 최 과장과 이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혼수 상태의 환자가 주변 대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연명치료 중단 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박미영이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했습니다. 김준호가 충격에 빠진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족들의 계획에 대해 일부만 알고 있었을 뿐 어머니가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한 말을 다 들었다는 뜻이에요?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장례식장에 연락한 것도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계획한 것도 다 들었어. 박미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점점 더 실려갔습니다. 복도에 있던 김성우가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듯한 표정도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야. 깨어나서. 김성우가 위선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미영이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더 이상 사랑하는 남편을 보는 눈빛이 아닌 배신자를 응시하는 차가운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행이라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단지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해. 12억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잖아. 박미영이 김성우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최연우 과장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보안요원을 부르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와 가족 간의 분쟁에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 환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김지은이 마침내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놓친 것에 대한 절망감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깨어났네요. 김지은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도 내가 죽기를 바랐구나. 박미영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너는 내가 식물인간으로 평생 살게 할 수는 없다고 했어. 그리고 빨리 편하게 보내드려야 한다고도 했지. 박미영이 딸의 말을 정확히 재현했습니다. 김지은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김지은이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가족을 죽여도 된다는 뜻이야? 박미영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가 극도로 긴장됐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가족의 살해 음모를 폭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성호가 마지막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박미영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단지 내 손에 대지 마. 박미영이 남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심전도 모니터에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분노와 흥분으로 인해 박미영의 심박수가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식을 잃지 않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이수진이 박미영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제 가족이 저를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상황 파악을 위해 의료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환자와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호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너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박미영이 아들을 바라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마음을 바꿨지? 박미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연우 과장이 가족들에게 일시 면회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환자분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 과장이 엄중하게 지시했습니다. 김성우와 김지은이 마지못해 병실을 나가면서도 박미영을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준호만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용서? 박미영이 아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서는 죽어서나 가능한 일이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병실에서 모든 가족들이 나간 후 박미영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사흘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돈 앞에서 무너진 가족의, 그리고 자신이 겪은 절대절명의 위기. 이제 진짜 시작이야. 박미영이 결연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가족들의 음모를 폭로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의 기계들은 여전히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들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승리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박미영의 각성은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네, 제 남편이 제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박미영이 증언대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2달 후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족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며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성우와 김지은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2달간의 구속수사와 언론의 집중 조명으로 인해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자수하여 선처를 요청한 상태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판사 이철민이 엄숙한 표정으로 재판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가족 간 범죄는 그의 수십 년 재판 경력에서도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 그리고 방청객들 모두가 박미영의 증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대화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검사 최동훈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미영이 깊은 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2달 전의 분노 대신 차분하지만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금 증후군이라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지만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박미영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검사가 준비해온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병원에서 녹취한 김성호와 김지은의 대화 내용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험사와의 통화 내용, 장례식장 예약 대화, 보험금 분배 계획까지 모든 증거가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12억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김성호의 목소리가 법정에 메아리 쳤습니다. 연명치료 중단 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김지은의 차가운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피고인석의 김성호와 김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미영이 증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이 실려갔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을 떴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의사가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자 안도했죠. 피해자께서는 그 순간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검사가 감정적 피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박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단단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그것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김성호의 변호사 정혜진이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선한 의도라고요? 박미영이 변호사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12억 원의 보험금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는 것이 선한 의도인가요? 제가 죽기도 전에 장례식장을 예약하는 것이? 변호사가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김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랑했다면서 왜 저를 죽이려 했나요? 박미영이 남편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김성고가 대답하지 못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지은이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원망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르시면서 힘들다고 해서 가족을 죽여도 된다는 뜻인가요? 박미영이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12억 원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김지은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사가 최종 구형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생명을 대가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시도입니다. 피고인 김성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피고인 김지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중형을 예상했던 시민들에게도 충격적인 선고였습니다. 변호사들이 최종 변론을 펼쳤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 앞에서 변호할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판사가 최종 선고를 위해 법정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돈으로 계산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김성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지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령합니다. 김성우와 김지은이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이 진정한 후회인지 아니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미영이 증언대에서 내려와 법정을 나서려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싸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기분이신가요? 가족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박미영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기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는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칠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작에 집중하려 합니다. 박미영이 법원을 나서자 따뜻한 봄 햇살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2달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에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가족은 잃었지만 생명과 진실을 지켜낸 승리였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김준호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박미영이 메시지를 읽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속죄는 행동으로 하는 거야. 이제 제대로 살아라.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박미영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잠금 증후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환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도 참여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가족의 연명치료 중단 시도 사건이 오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와 가족 해체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미영은 집에서 뉴스를 보며 지난 2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들었던 가족들의 차가운 대화, 절망적이었던 중환자실에서의 나날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폭로한 법정에서의 순간들.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생명의 가치는 그 어떤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을. 박미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살아가는 거야. 그녀의 2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오로지 자신만의 삶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돈 앞에서도 절대 일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미영의 기적적인 생존은 단순한 의학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존엄성과 진실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담보로 한 선택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에는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이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경제적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는 게 드라마다와 함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이처럼 현실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선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자신과 사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충격적이고 때로는 감동적인 실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는 게 드라마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